내 이름은 김영자다. 올해로 74. 사람들은 나를 영자 어머니라 부르지만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어머니이기보다 그저 혼자 남겨진 여자였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일만 하다 간 사람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으로 나가고 퇴근하면 묵묵히 밥을 먹고 잠드는 말수 적고 손은 거칠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과 반평생을 살다 보니 그가 떠난 뒤의 집은 너무나 넓고 쓸쓸했다. 남편이 떠난 뒤 나는 오로지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 아들 준호는 내 전부였다. 남편을 닮아 과묵했지만 나를 향한 눈빛만은 다정했다. 나는 준호가 혹시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혹시라도 부족함 느끼지 않도록 내 삶을 모두 쏟아부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채소를 떼다 팔기도 했고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기도 했다. 손마디가 굳어도 허리가 휘어도 괜찮았다. 아들 하나만 잘 되면 그걸로 됐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다. 마당에 라일락 향이 진하게 퍼지던 오후, 준호가 평소와는 다르게 머리를 단정히 빗고 집에 들어왔다.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붉어 있었고 눈빛이 반짝였다. 엄마 할 말 있어. 나는 그 순간 직감했다. 아, 드디어 이 아이에게도 사람이 생겼구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묘하게 따뜻해졌다. 내가 혼자 끌어안고 키워낸 아이가 이제는 누군가의 남자가 되려 한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다. 며칠 뒤 그 여자를 처음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서은지였다. 인사동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찻집 안에는 은은한 대추차 향이 감돌았고 창가에 앉아있던 나는 괜히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았다. 왜 그리 손이 떨리던지 찻잔을 들 때마다 달그락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다. 그 뒤를 따라 한 여자가 들어섰다. 베이지색 원피스를 단정히 입고 머리는 낮게 묶어 목덜미가 드러나 있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은 듯 맑았고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다. 가방을 두 손으로 가지런히 들고 있었다. 내 앞에 서자 허리를 깊이 숙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은지입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고왔다. 꾸밈이 없는 듯 하면서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음색이었다. 나는 순간 마음속에 있던 경계가 스르르 풀리는 걸 느꼈다. 참 단정한 아이네. 은지는 자리에 앉으면서도 의자를 소리나지 않게 당겼고 차를 따르며 내 눈을 한번 마주쳤다. 그 눈빛이 참 맑았다. 욕심도 계산도 없어 보이는 눈이었다. 어머니 말씀 준호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처럼 모시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다. 누군가 나를 다시 어머니라 부르며 존중해 주는 것, 그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 줄 몰랐다. 남편이 떠난 뒤 나는 늘 혼자였다. 준호는 바쁘고 나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날이 많았다. 그런 나에게 누군가가 모시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은지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내 손은 굳은 살이 박혀 거칠었지만 은지는 그 손을 꽉 마주 잡아주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나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자꾸 그 아이의 미소가 떠올랐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 나도 딸이 생기는 건가. 결혼 준비 기간 동안에도 은지는 자주 우리 집에 들렀다. 과일을 사들고 오기도 하고 직접 만든 쿠키를 가져오기도 했다. 어머니, 이거 제가 구워봤는데 맛이 어떤지 봐주세요. 나는 일부러 조금 짜게, 조금 싱겁게 흉을 보려다가도 그의 눈을 보면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맛있다.
참 맛있어. 은지는 그 말을 들으면 아이처럼 웃었다. 결혼식 날 은지는 하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내게 절을 올렸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날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겠다. 결혼 후에도 은지는 변하지 않았다. 주말마다 우리 집에 들러 냉장고를 정리해주고 반찬을 만들어주고 내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어머니, 여기 많이 뭉치셨어요. 그 손길이 참 시원했다. 단순히 힘이 세서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한 번은 내 옷장을 열어보더니 말했다. 어머니, 이제 좀 예쁜 옷 입으셔야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백화점에 가서 비싼 코트를 사주었다. 나는 가격표를 보고 기겁했지만 은지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입으시면 그게 제일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남편이 남겨준 작은 땅, 통장, 금가락지가 떠올랐다. 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다. 나는 금가락지를 꺼내 은지 손에 끼워 주었다. 이건 내 마음이다. 은지는 한사코 거절하다가 결국 눈시울을 붉히며 받았다.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그 말을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정말로 단 한 번도. 나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은지 자랑을 늘어놓았다. 우리 며느리는 천사야. 그 말이 진심이었다. 나는 그 아이가 내 노년의 축복이라 믿었다. 내가 살아온 고단한 세월을 보상해주는 선물이라고 믿었다. 그때는 정말 몰랐다. 그 맑은 눈빛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손길이 언젠가 내 숨통을 조를 줄은. 처음에는 정말 별것 아닌 줄 알았다. 냄비를 올려두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빡한 날, 열쇠를 냉장고 위에서 찾은 날, 분명히 두었던 안경이 엉뚱한 화장대 서랍에서 나온 날.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나 싶었다. 동네 친구들도 다 이젠 기억이 가물가물해하며 웃어넘기지 않던가. 그런데 어느 날은 달랐다. 시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수십 년을 걸어온 골목이었다. 눈을 감고도 찾아올 수 있는 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이 낯설어졌다.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이 골목이 맞나? 저 전봇대가 원래 저 자리에 있었던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힐끗 쳐다보고 지나갔다. 그 눈빛이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던지. 결국 나는 길을 잃었다. 순찰차가 와서 나를 태웠고 파출소 의자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었다. 그때 은지가 숨이 턱에 차서 뛰어들어왔다. 어머니. 그 아이는 내 손을 붙잡고 울먹였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그날 밤 나는 은지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부끄럽고 무섭고 서러웠다. 며칠 뒤 우리는 큰 병원으로 갔다. 하얀 복도, 차가운 소독약 냄새, 의사의 무표정한 얼굴. 초기 치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웅소리가 났다. 내가 치매라니. 나는 의사의 소매를 붙잡고 말했다. 선생님,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똑똑했는데. 하지만 검사 결과는 냉정했다. 은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끝까지 모실게요. 나는 그 말을 붙잡았다.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처럼 그 말을 밧줄처럼 붙들었다. 하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부터 집안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은지는 조용했다. 평소처럼 콧노래를 부르지 않았고 접시를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컵을 식탁에 탁 하고 내려놓았다. 나는 흠칫 놀랐다. 아가야, 무슨 일 있니? 은지는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낯설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앞으로가 막막해서 그래요. 막막하다. 그 말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 내가 짐이 되는구나. 그날 이후 작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약은 은지가 직접 챙겼다. 병원에서 단계별로 약을 바꿔준대요. 나는 약봉지를 받아들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서늘했다. 색이 조금씩 달랐다. 먹고 나면 머리가 무겁고 졸음이 쏟아졌다. 은지는 내가 약을 삼키는지 끝까지 지켜봤다. 어머니, 입 벌려보세요. 나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모욕적으로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어느 날 밤 나는 잠결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은지의 통화 소리를 들었다. 응, 형님. 확진이래. 이제 시작이지 뭐.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신 더 흐려지기 전에 진명에 정리해야지. 어차피 기억도 못 하실 텐데. 나는 숨을 죽였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이제 보람이 있어야지. 그 단어가 내 가슴을 갈랐다. 내가 그 아이를 딸처럼 아끼고 가진 건 내주고 손잡고 울었던 그 세월이 그 아이에게는 공이었단 말인가. 그날 이후 나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서랍 속 통장이 어느 날 사라졌다. 인감 도장이 보이지 않았다. 아가야, 내 도장 못 봤니? 은지는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니, 그런 거 이제 제가 관리해요. 잃어버리시면 큰일 나잖아요. 말은 맞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아들 준호에게 말하려 했지만 은지는 한 발 빨랐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말씀을 하셔. 내가 도둑질을 했대. 준호는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걱정이었지만 동시에 의심이 섞여 있었다. 엄마, 은지 힘들게 하지 마. 그 순간 나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나는 방 안에서 혼자 울었다.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베개를 적셨다. 며칠 뒤 은지는 서류를 들고 내 방에 들어왔다. 어머니, 여기 도장 좀 찍어주세요. 병원비 지원받는 거래요. 나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글씨가 흐릿했다. 하지만 증여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이게 뭐니? 은지의 눈빛이 번뜩였다. 어머니, 자꾸 의심하시면 병 더 깊어져요. 저 믿으세요. 나는 펜을 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이 예전에 쓰던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녹음 버튼을 눌렀다. 오늘 은지가. 나는 나지막이 기록하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내일 이걸 잊어버릴까봐. 그날 이후 나는 약을 삼키는 척했다. 혀 밑에 숨겼다가 뱉어냈다. 약을 안 먹으면 머리가 조금은 맑았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은지는 더 이상 천사가 아니었다. 그 아이의 눈에는 계산이 있었고, 말투에는 조급함이 있었고, 손길에는 차가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이 싸움은 기억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존재를 지키는 싸움이라는 걸. 은지가 완전히 변했다는 걸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 아무리 증거가 눈앞에 있어도 내가 믿고 싶었던 모습이 더 오래 남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부정할 수 없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집은 다른 공간이 되었다. 현관문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자동으로 숨을 죽였다. 그 소리는 단순한 문 잠금 소리가 아니었다. 내가 세상과 단절되었다는 신호였다. 어머니,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마세요. 또 길 잃어버리시면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은지는 그렇게 말하며
내 방문에 자물쇠를 걸기 시작했다. 처음엔 안전 때문이라고 했다. 두 번째는 내가 자꾸 돌아다녀서 위험하다고 했다. 세 번째부터는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잠갔다. 나는 방 안에 갇힌 채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았다. 가끔 화장실이 급해 문을 두드리면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다. 어머니, 왜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잠이 보약이라니까요. 그 말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점점 식사도 변했다. 밥은 식은 채로 던지듯 놓였고 국은 미지근했다. 내가 조금 흘리면 은지는 숟가락을 빼앗았다. 어머니,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드세요? 치우는 사람 생각도 좀 하세요. 그 눈빛은 내가 알던 눈빛이 아니었다. 존중도 애정도 없었다. 그저 귀찮은 물건을 보는 눈빛이었다. 어느 날은 점심을 주지 않았다. 어머니 아까 드셨잖아요. 나는 분명 먹지 않았다. 하지만 순간 머릿속이 흔들렸다. 내가 먹었나? 그 의심이 무서웠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니었다.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병이었다. 그 틈을 은지는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날은 잊히지 않는다. 은지가 서류를 잃어버린 걸 안 날이었다. 나는 그 전날 밤 은지 가방에서 집문서와 인감도장을 꺼내 침대 깊숙한 곳에 숨겼다. 신문지로 여러 겹 싸서 매트리스 틈 안쪽에 밀어 넣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이 뒤집혔다.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은지가 거실을 뛰어다니며 소리 질렀다. 서랍이 쾅쾅 열리고 물건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내 방문이 벌컥 열렸다. 할머니, 너지? 그날 처음으로 은지는 나를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라고 불렀다. 그 호칭 하나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다. 내 서류 어디다 숨겼어? 나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이니 배가 고프구나. 은지는 이를 갈았다. 그리고 내 뺨을 세게 후려쳤다. 쫙! 순간 귀에서 삐소리가 났다. 입안에 피맛이 번졌다. 연기하지 마. 다 알아. 그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공포가 있었다. 자기가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 그날 이후 폭력은 시작되었다. 아들이 없는 시간은 지옥이었다. 은지는 내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팔을 비틀었다. 내 몸 곳곳에 멍이 들었다. 저녁이 되면 긴 팔옷을 입혀주며 말했다. 어머니가 자꾸 넘어지시네. 치매라서 그런가 봐. 아들은 믿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보았다. 주름 사이로 퍼진 붉은 자국, 초점 잃은 눈. 정말 내가 미쳐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은지가 내 도장을 들고 웃던 그 얼굴을 아들에게 다시 말해보려 했다. 준호야, 은지가. 은지는 내 손을 세게 쥐었다. 어머니 또 시작하시네. 여보, 어머니가 요즘 헛것도 보신대.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제발 그만해.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다. 나는 혼자였다.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기록했다. 남편이 쓰던 작은 녹음기를 이불 속에 숨겼다. 은지가 폭언을 하면 나는 손을 떨며 버튼을 눌렀다. 빨리 말해. 어디 숨겼어? 요양원 보내버릴 줄 알아. 그 목소리들이 저장되었다. 글도 썼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나는 적었다. 오늘 은지가 나를 때렸다. 오후 2시쯤. 혹시 내가 내일 잊어버릴까봐. 약은 더 이상 먹지 않았다. 삼키는 척하고 뱉었다. 머리는 맑아졌지만 고통도 또렷해졌다. 나는 선택했다. 잊어버리며 편하게 사느냐, 아프더라도 기억하며 싸우느냐.
나는 후자를 택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밝았다. 이상하게도 머리가 또렷했다. 문이 잠기지 않은 걸 확인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다. 은지는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 식탁 위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내 집문서, 통장, 인감도장, 그리고 이미 작성된 증여계약서, 내 이름 옆에 선명하게 찍힌 도장. 나는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나는 서류를 챙겨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매트리스 안쪽 깊숙이 숨겼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이제 도망칠 것이다.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다. 내가 완전히 잊어버리기 전에. 며칠을 더 버텼다. 며느리 서은지는 점점 노골적이 되었고 나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아들이 출근하는 소리가 들리면 집안 공기는 곧바로 바뀌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동시에 은지의 발걸음이 내 방문 앞으로 다가왔다.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며 문을 열어젖히는 그 순간마다 나는 이미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은지는 손에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얼굴에는 억지로 붙여놓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동자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좀 협조해 주셔야겠어요. 병원비 관련 서류니까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를 바라보았다. 글씨는 또렷이 보였고 거기에는 분명히 증여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은지를 똑바로 보았다. 은지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어머니,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얼른 찍으세요. 나는 펜을 쥔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못 찍겠다.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그 순간 은지의 얼굴이 확 변했다. 그 억눌러 두었던 분노가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이 할머니가 정말 미쳤나? 곱게 해줄 때 가만히 좀 있지. 은지는 내 멱살을 거칠게 잡아 흔들었다. 숨이 턱 막혔고 시야가 흔들렸다. 나는 이를 악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은지는 내 뺨을 세게 후려쳤다. 쫙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입 안에서 피맛이 났다.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요양원 상담 받아놨어요. 조용히 안 계시면 단자 보내버릴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바닥으로 밀려 넘어졌다. 서류가 흩어졌고 은지는 그것을 주워들며 이를 갈았다. 어디 숨겼어? 통장하고 집문서 어디다 숨겼냐고. 나는 일부러 눈을 흐릿하게 뜨고 침을 흘리는 척했다. 무슨 말이냐? 밥 좀 달라. 배가 고프다. 은지는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러더니 더욱 화가 난 듯 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연기하지 마. 다 알고 있어. 나는 속으로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떠올렸다. 오늘도 나는 이 순간을 남기고 있었다. 은지는 한참을 방을 뒤지다가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나는 바닥에 쓰러진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숨이 가쁘게 오르내렸고 뺨은 화끈거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올라왔다.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날 밤 집 안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은지가 술을 마셨는지. 거실에서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몇 번이나 들렸다. 웃음소리가 끊기고 안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한참을 기다렸다. 숨소리가 고르게 변하는 것을 확인한 뒤 천천히 일어났다. 손이 떨렸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매트리스 깊숙한 곳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녹음기도 챙겼다. 오늘은 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문을 살짝 돌려보니 잠겨 있지 않았다.
은지가 술 기운에 깜빡한 모양이었다. 나는 슬리퍼를 신고 복도를 걸었다. 바닥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현관문을 열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낼까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문이 열렸다.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 공기가 그렇게 자유롭게 느껴질 줄 몰랐다. 나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파출소만 떠올랐다. 몇 달 전기를 잃었을 때 앉아있던 그 의자가 생각났다. 나는 무작정 달렸다. 발바닥이 아팠고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계속 걸었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왔을 때 눈앞에 파란 불빛이 보였다. 파출소였다.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 문을 밀고 들어갔다. 경찰관 2명이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품에서 서류와 녹음기를 꺼내 바닥에 놓았다. 며느리가 저를 때렸어요. 감금했어요.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제 말이 다 거짓이 아니에요. 녹음기 들어보세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번에는 또렷했다. 경찰관이 서류를 넘겨보고 녹음기를 재생했다. 방안을 울리던 은지의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다. 어디 숨겼어? 당장 내놔. 요양원 보내버릴 거야. 경찰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즉시 순찰차를 준비했다. 나를 태우고 우리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은지가 현관에서 나오는 중이었다. 경찰차를 보고 은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잠시 도망치려는 듯 몸을 돌렸지만 곧 붙잡혔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할머니 치매예요. 정신 이상해요. 저 다 모함이에요. 은지는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녹음기와 서류를 확보한 상태였다. 방 안에서 발견된 멍자국 사진도 찍혔다. 나는 순찰차 옆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다. 손이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잠시 뒤 준호가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다. 그는 상황을 보고 그대로 멈춰섰다. 은지가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와 은지를 번갈아 바라봤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경찰이 녹음기를 건넸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은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내 도장 어디 숨겼어? 죽여버릴 줄 알아. 준호의 손이 떨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은지는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결국 경찰차에 실려갔다. 파란 불빛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다 끝난 걸까? 가슴이 시원하기보다는 텅 빈 느낌이 밀려왔다. 준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못 알아봤어. 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그날 밤 나는 자물쇠 없는 문을 열고 내 방에 들어갔다. 침대에 몸을 눕히며 처음으로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고 나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다.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듯 뛰어가던 그 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었던 밤이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가 다시 내 앞에 섰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엄마, 내가 정말 몰랐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 아이를 한참 바라보았다. 어릴 적 열이 펄펄 끓던 밤, 내 품에 안겨 울던 아이가 그대로 겹쳐 보였다. 미안하다는 말이 여러 번 이어졌지만 나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는 분노보다
깊은 피로가 쌓여 있었다. 준호는 내 손을 잡고 병원에 다시 가자고 했다. 엄마 상태를 정확히 다시 검사해 보자고, 혹시 약이 문제였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우리는 다른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내 복용 기록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처방되지 않은 진정제가 섞여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오히려 담담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추가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초기 단계가 아니라 경도 인지 저하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관리하면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눈물을 삼켰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는 연신 사과했다. 엄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모든 재산은 다시 엄마 명의로 정리하겠다고. 나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게 서러웠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집은 달라졌다. 방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자물쇠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은지가 사용하던 방은 비워졌다. 법적인 절차는 차분히 진행되었다. 녹음기와 서류는 증거가 되었고 은지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나는 이상하게도 큰 감정이 일지 않았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천사 같다던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는 그 말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다. 사람의 얼굴은 한 겹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혼자 시장에 가보겠다고 말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나를 믿어주었다. 나는 천천히 골목을 걸었다. 예전처럼 빠르지는 않았지만 길은 분명히 기억났다. 슈퍼 앞에 강아지, 모퉁이의 꽃집, 전봇대의 금간 자국까지 또렷하게 보였다. 길을 잃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돌아올 집이 있다는 사실이 그토록 소중하게 느껴질 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녹음기를 꺼내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오늘 나는 혼자 시장에 다녀왔다. 길을 잃지 않았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분명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흉터로 남았다. 가끔 밤이 깊어지면 은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은 내 발걸음 소리였다. 그 밤 자물쇠가 열려있던 문을 지나 파출소로 향하던 발걸음. 나는 그 소리를 기억하기로 했다. 누군가 나를 지워버리려 했지만 나는 사라지지 않았고 기억이 흐려진다 해도 진실까지 흐려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준호는 전보다 자주 내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서툴지만 다시 관계를 쌓아갔다. 나는 그 아이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시 믿어보기로 했다. 믿음은 한번 깨지면 금이 가지만 완전히 부서지지만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던 날 나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들려주기 위한 선언이었다. 내 삶은 누군가의 계산표가 아니라 내가 지켜낸 시간의 기록이라는 것을, 늙어간다는 것이 곧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싶었다. 그 밤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잠들지 않는다. 밤문은 항상 열려 있고 창문 너머 바람 소리는 자유의 소리처럼 들린다. 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무너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